문 대통령이 최근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빨갱이보다 더 척결을 해야 할 게 친일 잔재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 정권이 최근에 건국 100주년 선포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선포식은 좌절이 됐습니다. 또 남북 3.1운동 공동기념을 하자고 북한과 합의를 했는데 북한은 최근에 와서 이것을 거부를 했죠. 3.1운동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의 한계를 가진 운동이고 평가절하를 하면서 김일성 중심의 항일 무장투쟁과 기층민중의 반제 반봉건의 동학농민운동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3.1운동을 같이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거부를 했죠. 그런데 이 정부가 왜 1919년 3.1운동과 그해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북한 때문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로 건국을 설정을 한다면 1948년도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 정권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정하자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북한의 정통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그 시점을 국가 수립일로 보고 북한도 지방정부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방정부로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정통성을 나눠 갖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그런 의도로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보자는 겁니다. 나라가 되려면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영토는 일본에 뺏겼고 주권도 일본에 뺏겼고 국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3대 요소 중에 2개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건국으로 볼 수 있습니까? 건국준비위원회죠. 결국은 건국준비위원회를 굳이 건국으로 보자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이고 앞으로 자신들이 추구할 연방제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 그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작년에 이런 일도 있었죠.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자유를 빼자, 말하자면 민주주의로 하자, 이렇게 개헌을 시도할 때는 그 기본 개념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인민과 자유를 빼버리면 외형적으로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말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방제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국채가 2개가 생기는 셈이 되죠. 그만큼이나 이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좌익들을 왜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하고 하느냐, 이것은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일제강점기 치하에서는 항일이 제일 문제였고 좌익우익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평양 혁명열사능에 묻혀있는 사람들도 동작동 국립묘지 묻혀있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자, 그런 취지에서 일제시대에 그런 좌익 공산주의 사람들도 항일을 했으면 동작동 국립묘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보면서 문 대통령이 빨갱이라는 말보다 정말로 우리가 척결해야 할 말은 친일파가 문제다, 그 말은 일제강점기에는 좌익 운동가들, 우익 운동가들, 그 사람들 차별 두지 말고 함으로써 북한을 포용하자, 그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편가르기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불순한 의도로 친일 잔재 청산하자, 그런 이야기하는 것 보면 참 치밀한 좌파들의 전략이다, 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저보고 친일파라고 또 좌파들이 하겠죠.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듯이 저는 일제시대에 징용을 끌려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온 아버지를 둔 아들입니다. 저보고 설마 친일파라고 하지는 못하겠죠. 오히려 일제시대에 자기 부친이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좌파진영에서 친일파 청산을 하자고 떠드는 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컬하다. 자기 아버지 때 일제시대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런 말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48년 8월 유엔 성인하에 탄생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이 이번 하노이 미북 회담은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과 북한은 펜딩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 불가 입장은 이젠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도 단순히 뭘 주고받고 하고는 그런 식의 회담이 아니고 이제는 북한의 체제 생존과 직결된 그런 문제로 결론이 났습니다. 북한이 효용 가치가 끝난 영변 핵시설만 내어주고 숨겨놓은 우라늄 농축시설 그 두 곳뿐만 아니라 한 30여 곳의 핵 관련 시설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트럼프한테 들켰죠. 트럼프도 국내 상황이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면서 양보를 얻어내는 그런 북의 협상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나갈 이 하노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난 그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박차고 나오면서 우라늄 농축시설하는 두 곳을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왜 폐기를 안 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미국의 위성은 30cm도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정밀합니다. 그래서 그 정밀위성이 북의 상공에서 24시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거짓말할 수가 없죠. 더 이상 북한의 살라미 전술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미북 회담을 통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중국도 이젠 마냥 북한을 감싸고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죠. 그게 또 타결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미북 관계, 어려운 남북 관계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 정권은 미북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회복하고 경제 실정과 안보 파탄을 덮고 야하 3당과 공조를 통해서 정치 현안을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나아가 5.18 문제 등으로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고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현안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했죠. 그러나 미북 회담의 파탄으로 이런 시도는 이젠 물 건너가 버렸고 문 정권은 다시 미북 회담을 살리기 위해서 운전자론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는 김정은이었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사기 운전으로 하노이 회담에서 한번 미국을 더 속여보겠다고 하다가 이번에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제는 김정은도 운전자가 되지 못하고 이젠 운전대는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이 북의 의도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제 페이스북에도 간략히 썼지만은 절대 안보 개념을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할 때다. Absolute Security라고 그러죠. 이 절대 안보 개념이라는 것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영국군의 공격으로 백악관이 불이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의 모든 안보 개념은 절대 안보 개념으로 미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본토 공격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방어를 한다. 무엇을 희생하고서라도 방어를 한다. 그게 미국에서 말하는 절대 안보 개념입니다. 지난번에 2014년도 말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암살을 주제로 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사를 북한이 해킹한 사실이 있었죠. 이것을 미국은 미 본토를 공격한 북한의 해킹으로 보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일이 있습니다. 수개월간 북한의 사이버망이 마비가 되었고 그 이후에 2018년도에는 이 해킹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북한의 해커 박진혁을 지목하고 미국의 독자세제 대상에 박진혁을 올린 일도 있었죠. 그만큼 미국의 절대 안보 개념이라는 것은 미국 국민들로서는 정말로 그것만이 미국이 살 길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안보에 우리나라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력한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된다. 유엔과 미국을 통해서 강력한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된다. 두 번째, 튼튼한 안보 태세를 완비하기 위해서 핵위협 방어체제 구축과 선제적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한 첨단 무기 도입 체계를 다시 갖추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한미동맹은 이념 동맹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죠. 사업 거래처럼 되어버렸죠. 이것을 다시 옛날처럼 한미동맹으로 바꿔야 한다. 세 번째, 핵 균형 정책을 통해서 이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핵으로 맞서야 된다. 이 문제는 제가 2년 전부터 대선 당시부터 줄곧 주장해오던 그런 겁니다. 절대 안보의 전략의 성공 사례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된다. 이 레이건 시대죠. 대러시아 정책을 하면서 군축 협상을 하는 동시에 군비 경쟁을 했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딸린 러시아가 망했죠. 구소련이 해체되고 그리고 핵이 상당히 감축이 되었죠. 이런 레이건의 끈질긴 대러시아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안보냐 가짜 평화냐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홍준표가 주장하는 절대 안보냐 문재인의 포용적 평화협력론이냐. 나는 포용적 평화협력론을 가짜 평화론으로 봅니다. 여태 저는 위장평화론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는 이것을 가짜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평화협력론은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 육해 공군 방어태세를 전부 약화시키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홍준표가 말하는 절대 안보 개념이 아니고 안보 자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제는 우리가 국민이 나서서 절대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은 안타깝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는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를 기대하며 우리 정부의 신중한 외교 통일 정책을 기대한다. 참 제1야당의 논평치고는 이게 얼마나 눈치보기 논평이고 정부 여당 문정권의 눈치보고 아부하는 논평입니까? 새 지도부가 이런 식의 문정권의 눈치나 보는 지도부라면 앞으로도 야당 역할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안보정당입니다. 안보정당답게 이제 노선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강력한 대북 우위의 절대 안보 전략으로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2월 13일 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시사 발언을 또 했습니다. 공항 하나 가지고 지금 10몇 년째 PKTK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남북과 신공항이라는 것은 경남지사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사시에 인천공항에서 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장거리 수송 노선을 뛸 공항이 대한민국에 없다. 공항이 원래 이게
수송기나 장거리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을 갈 정도의 활주로가 되려면 3.8km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유사시에 공격을 받으면 해외 군수물자나 그리고 국내 외국인들이 탈출할 그런 남북권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 안보상으로. 두 번째,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지금 대부분의 첨단 제품 수출은 항공화물로 합니다. 항공화물로 하기 때문에 국제공항이 관문공항이 근처에 있으면 그 관문공항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이 인천공항이 있는 수도권으로 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상 남북권 신공항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 남북권 신공항에 대해서 PK, TK가 대립을 하면서 TK 측에서는 밀양을 선호를 했고 PK 측에서는 가덕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에 남북권 신공항을 하느냐, 밀양에 남북권 신공항을 하느냐, 이것은 PK와 TK 대립으로 수년간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프랑스의 용역업체로부터 양공항의 건설에 타당성을 정부에서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 의뢰 결과 제가 기억하기로는 밀양이 조금 나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지만은 PK 민심을 고려해서 느닷없이 처음에는 대상도 아니었던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2016년도 경남지사를 할 때인데 그때 저는 바로 영남권 5개 단체장 중에서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난 뒤에 바로 나는 수용을 했습니다. 사실 김해신공항이라고 하지만은 말이 김해신공항이지 거기는 부산 강서구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입니다. 부산공항이죠. 옛날에 김해공항이 있던 자리가 김해시였는데 93년도인가 YS가 들어와서 그걸 부산 강서구에 편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김해공항 자리는 이름만 김해지 사실상 부산 강서구입니다. 부산공항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로써 TK, PK가 공항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바로 정부 발표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TK 측에서도 김관용 지사 그리고 대구의 시장님하고 울산시장님하고 다 연락하고 부산시장님까지 연락해서 이거 다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봉합이 됐어요. 봉합이 됐는데 느닷없이 대통령께서 또 와서 다시 가덕도에 부산 신공항을 재추진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내 이 발표를 보면서 가덕도 신공항 가지고 참 많이 우려먹는다. 10년도 됐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한 일인가?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항은 지금 전국 공항 중에서 흑자가 나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포공항 그걸 제외한 나머지 공항은 거의 적자입니다. 굳이 하나 하면 김해공항도 흑자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또 지금 발표한 게 인구 517만에 불과한 호남 지역에 현재 공항이 4개가 있는데 이번에 또 새만금 국제공항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슨 공항이 마을버스 정류장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해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난 굳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예산이나 자원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선거를 겨냥해서 배분하는 것이 옳으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산표를 의식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 지금 김해 신공항도 그 부산공항입니다. 그러면 부산공항이 있는데 또 부산 가덕도 말하자면 그게 내항도 아니고 외항을 메꿔가지고 평균 수심이 19m입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외항에 바다가 바라보이는 외항에 그걸 메꿔서 공항을 새로 만든다. 이것이 과연 옳은 건지. 또 가덕도 신공항까지 가는데 철도 그 다음에 고속도로 도로도 새로 놔야 됩니다. 그 들어가는 사회 간접 자본 비용도 공항 건설 비용 못지않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꼭 총선용으로 하는 게 옳으냐. 이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최근에 예타 면제를 하면서 전국의 토건 사업을 다 일으키고 있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토건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재임 시절에 토건공화국 절대 하지 않겠다고 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전국 지자체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전부 신청하라고 해서 다 지금 해줬어요. 내년 총선 대비해서죠. 근데 예타 면제 사업으로 돼 있는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타를 해보면 정부 기준에 못 미칩니다. 못 미치기 때문에 예타를 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남지사 할 때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타를 좀 완화해달라 그런 건의도 중앙정부에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타 면제를 해서 이제 토건공화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근데 이게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 했다면 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경제 살리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왜곡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선거를 겨냥해서 참 걱정스럽다. 이렇게 해서 나라 거들내놓고 자기는 5년만 하고 물러남은 것뿐인데 그 다음 정권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이 거들난 살림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하고 마치 자기 돈인 양 선심 쓰고 자기 돈이면 그래 안 쓰겠죠. 이렇게 하는 게 나라 운영하는 게 옳은가?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 보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탈원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태양광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앞으로 적극 권장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지방에 가보면 산이고 들이고 전부 태양광 패널을 깔기 위해서 지금 다 파헤쳐 놨다고 합니다. 저수지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려고 수자원공사하고 또 수의계약도 체결하면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탈원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저희 보수파 싱크탱크인 프리덤 코리아 포럼에서 정책 건의 1호 과제로 과연 탈원전 이거는 왜 폐기돼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연구를 했습니다. 지난 2년간 탈원전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부담이 정배가 되었습니다. 국민과 반대로 가는 이념 정권의 그런 고집에 원전 제로, 말하자면 탈원전 정책 찬성하는 것은 7.3%밖에 되지 않고 국민 70%는 원전 유지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월 20일 날 한국원자력학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체코, 영국, 사우디 등 해외 원전의 수주를 실패를 했고 UAE 원전 정비 계약도 지금 무산 우려에 와 있습니다. 탈원전 하면서 해외 원전을 수주하겠다? 지난번 체코 가서 한 일 생각나시죠? 국제적 코미디가 됐죠. 망신이 되고. 양준보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탈원전 정책의 비용은 우리의 손실은 1조 2천억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발전 비용, 물가, 미세먼지, 온실가스는 증가하고 원전 경제력, 일자리, 소득은 대폭 감소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덤 코리아 정책건의 1호로 5가지 원자력상 활성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하라. 이게 첫째입니다.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국민 서명을 이미 4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도 청와대는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산되면서 향후 한국 사회가 부담해야 될 돈이 없어진 기회비용이 67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그간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국민이 부담해야 될 1조 원이 사실상 흑공으로 날아가게 생겼죠. 또 원전 기술의 한국 최고봉인 창원의 두산중공업이 몰락을 했습니다. 창원 전체가 휘청거리는 경제난을 맞았죠.
또 한국은 원전 APR 1400은 세계 원전 시장의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원자력인데, 한국형 원전 APR 1401기만 제대로 우리가 수출을 하면 고용 유발이 47,000명, 생산 유발 효과가 10조 7천억, 이것은 30만 톤급 대형 유조선 45척을 건설해서 파는 거하고 같고, 스마트폰 500만 대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전의 경제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세 번째,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원자력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상호 보완으로 환경 친화적인 발전은 조합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번째,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 원전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정부가 투자 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다섯 가지를 문 정권에 촉구를 합니다. 탈원전을 중지하고 원전을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